일단 명칭이 어려워서 좀 직관적으로 약간 사람들이 이거 사용하기가 처음에 어렵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정책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네이밍이죠. 약간 수요자에 맞춰서 좀 쉽게. 우리 가족 땡큐 카드. 국가가 돈을 안 쓰면 누가 가난해지? 어디가 돈을 더 써야 하는지 금방 나오죠. 우리나라가 왜 주식시장에 비과세를 하고 있느냐. 다른 나라 다 대부분 과세. 오너십을 가진 기업들의 대주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왜 대주주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 주식 뭐 10억 갖고 있다고 세금 안 내려고 팔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은 있잖아.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 시장의 시그널을 혼란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게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세율이 35%라는 이상한 세율이 나와버리는 거야.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 거래세를 올리지 않아도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은 더 거칩니다. 정부는 할 걸 하라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땅이 내 거야 너 거야 때문에 맨날 싸워요. 이 악당들의 이 엘리트 악당들의 계모임이 깨진 게 이번 뿌레아 국경 분쟁 전쟁 사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뭐 우리의 번영,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산업 성장은 거저 먹은 것 같지만 주변국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0.01%의 기적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눌 텐데요. 소개 먼저 해주시죠.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김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앞에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심, 우리의 점심입니다. 일용할 점심. 아, 너무 좋아요. 네. 오뚜기에서 만든 저는 옛날 구수한 누룽지 좋아요. 원래 떡국 드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드셔도 돼요. 나 떡국 먹고 싶어 사실. 네, 그럼 떡국. 너 어떤 거 좋아? 저야 뭐 선배가 남겨주신 거 먹죠. 정말 기자란 직업 참 안 바뀌어 정말. 자, 여기도 그러면은 떡국. 쌀떡국 설명을. 이미 물을 좀 저희가 부어놨고. 네. 네. 이거 몇 분 있어야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피디님 먹어도 돼요? 먹으면서 할게요. 이게 컵라면처럼 그냥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렌즈에 돌려야 되나? 에이 그럼 아니요. 이야기 안 되지. 이것도 떡국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회용 스푼이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길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네, 저는 누룽지. 누룽지는 고명 같은 게 없어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거 집에서 제대로 먹으려면 1분 정도 돌리면 더 쫄깃해지겠는데? 아, 그래요? 지금도 부드러운데 약간 근데 너무 퍼지지 않는 쫄깃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 젊은 친구들은 라면 그렇게 먹지. 네. 그냥 맞아, 라면 꼬들꼬들하게 먹지. 네, 나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 먹어. 우리 옛날 사람.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표정을. 아니, 이제 우리 이 박사의 시식평을 들어보면 네. 이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죠. 딱 좋은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나요? 네. 쫄깃함을. 근데 그게 세대 차인가요? 취향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괜찮은데요? 저도 괜찮다고는 했어요. 카메라가 흔들리네요. 약간 쫄깃해서 더 좋은데? 저는 누룽지인데 제대로 불었는지 뭐 물이 좀 제가 많이 해드릴까요? 들어갔나? 아니 근데 그 누룽지 좋아하시는 분들 비주얼은 누룽지 향이 여기까지 네, 나요. 누룽지 향은 엄청 좋게 나요. 구수한 숭늉의 느낌. 누룽지는 뭐 언제나 오케이죠. 그렇죠. 간이랑 1년 12달 집사람이 누룽지만 해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아니 이제 어떠세요? 좋습니다. 슴슴한 맛. 슴슴한 누룽지 그대로. 나는 뭐 이렇게 오. 가리질 않아서 그러니까 특별한 누룽지만 걸 주면, 누룽지만 좀 좋아요. 진짜요? 반찬은 무전 구절판에. 누... 보통은 팔접반상 정도. 그러니까 누룽지의 팔접반상. 방송 3개 있는 날은 팔접반상, 방송 2개 있는 날은 칠접반상. 이렇게 얼른 주로. 떡국 드세요. 얼른 떡국 드세요. 좋네. 부담 없이 먹기에는
누룽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같은 거 먹으면 네. 약간 MSG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누룽지는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숭늉 느낌이어서. 국물 좀 이따 남겨줘요. 아 그럴까요? 네. 건더기는 다 먹고 국물도 없냐? 국물이 있어요. 네. 네. 아니 선배가 자. 달라는데 드려야죠. 맛있다. 무슨 주제 먼저 갈까요? 항상 우리 이 박사께서 약간 스타트를 암묵적으로 끊으셨으니까. 약간 정해져 있는 네. 것 같아요. 소비 쿠폰 신청했어요? 했어요? 당연히 하셨어요? 했죠. 네, 그럼요. 어디에 쓰셨어요? 저는 애들 학원비 위주로. 똑같아요. 네. 깜짝이야. 학원비. 네. 집사님 카드 가져갔어요. 네. 학원비 긁었어요. 네, 학원비하고 주로 이제 식대 남아 있는 거는 아마 식대로 다 지출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가족이 5명이라. 알겠습니다. 자, 의외로 어쨌든 두 분은- 안경점 매출이 뭐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오늘 그 이야기 특이하지?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좀 말씀 좀 하게 좀 조금 이따가 하시면 안 됩니까?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해주십시오. 안경점 맞아요. 사람들이 안경 같은 게 보통 1, 20만 원 들잖아요. 아 근데 이게 매력이 있네요. 잠시 멀리 놔뒀더니 오늘 땡겨요. 참 되게 집중 누룽지가. 힘든데 저 혼자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늘 이 이- 모양이지 뭐 우리가. 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네.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재밌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단 명칭이 어려워서 좀 직관적으로 약간 사람들이 이거 사용하기가 처음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 꽤 많았어요. 그래서 민생 어쩌고 해줘 막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꽤 많으셨다. 그래서 약간 사견이지만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 좀 네이밍을 좀 더 쉽게 하면 어떨까. 왜냐면 전 네이밍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 너무 좋은 지죠.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공무원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국민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요자에 맞춰서 좀 쉽게, 물론 이게 정답은 맞잖아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맞거든요. 정책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네이밍이죠. 맞습니다. 우리 가족 땡큐 카드 얼마나 친근해. 제대로 된 그 네이밍을 하나만 해주시죠. 건의를 하신다면 네, 어떤 게 건의하신다면. 떠오르십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고요. 네, 그래서 민생 경제 대안 회복을 없는 위해서- 지적 이거 저희 아, 힘든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다음에 생각해서 네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래도 조금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1인당 15만 원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 기준에 따라 좀 차등이 있죠. 아까 네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초 수급 같은 경우는 40만 원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 지역이냐에 따라서 한 3만 원 추가 지급도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면 또 5만 원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지급이 될 때는 이제 국민의 90% 정도는 이제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이 되는 형식으로 확실히 이제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다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용 제한이 있죠. 사용처 제한은 연 매출액 30억 이하,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주점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요즘에 약간 후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담배깡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이렇게 현금화해서 어떻게 방식은 좀 모르겠지만 후기로 약간 어둠의 경로로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올라와서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는 없는데 2번 바꿔야 되잖아.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건 좀 안타깝긴 해요. 요즘 이제 그와 관련된 기사들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든 뭔가 꼼수를 사용해서 활용하는 걸 일일이 100%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를 시행하면 그런 부작용들은 있기 마련인데 갖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트도 원래 대형마트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들 명의로 해가지고 새롭게 뭐 회사를 하나 차려서 계산할 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 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말기를 딴 걸로 지정해가지고 그쪽에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아유. 하고 막 이런 것까지 지금 지적받고 있으니까 네. 뭐 꼼수는 다 막을 수는 없다. 어느 제도나 맞습니다. 다 네네. 부작용이 일부는 그럼요. 있지만. 네. 부작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평가는 지금 어떠냐 좀 보니까 네. 대체로 조금 긍정적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 전국에 한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7%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그다음에 뭐 81.1%는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가 있을 거다. 단 우려는
재정 부담이 클 것 같다 한 71%, 세금이 늘 것 같아 한 60% 정도로 이제 대체로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네.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다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재밌더라고요. 한국 신용 데이터에서 이제 카드 매출액 전주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보니 네. 한 2.2%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많이 오른 게 안경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57%로 그다음에 패션, 의류가 28%, 그다음에 음식점도 한 20% 네네. 가까이, 그다음에 학원도 2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좀 활용하는 정도는 좀 퍼져 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50만 원이었으면 또 뭐 80만 원이었으면 예를 들어 임플란트 이런 거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치과에서도 많이 쓰죠. 안경점에 늘었다는 건 사람들이 평소에 왜 라면이 늘지? 라면도 물론 샀겠죠 편의점에서. 편의점 살 수 있나요? 네. 라면요? 가맹점에 가맹점에 떠나. 근데 왜 안경을 많이 샀을까? 10만 원, 20만 원 은근히 부담되는 거죠 서민들에게. 그러니까 이 돈이 작다면 작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럼요. 네. 이게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사실 고소득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소액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사람의 어떤 소득에 따라 네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이게 목표했던 바가 어쨌든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좀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형평성과 더불어서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좀 평가를 해보자면 이게 재난지원금과 비교를 해서 좀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네. 했거든요. 우리가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2020년 5월쯤에 그때 이제 또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때 아마 보면 14조 정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었던 건데. 그때 하위 70%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한 달여간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매출액이 7.3%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소비는 조금 진작이 되는 효과가 다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 19년도 대비 20년도 실제 소비 지출과 소득의 그 차이를 제가 아마 노동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약간 3주간 혹은 그 주간으로 하면은 매출이라기보다는 소비 지출이 다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1년 단위로 봤었거든요. 근데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사실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9년 대비 20년에 전체적으로 기간을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네, 지출액이 동일하게 거의 무수하게 어차피 쓸 나왔습니다. 돈을 쓰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쓸 돈도 쓰는 거지만 어떻게 됐냐면 5월에 지급이 됐다면 네. 6월, 7월까지는 지출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오히려 또 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년 소득 그 정도밖에는 지출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그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관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일회성 지급에 대해서 좀 국가별로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국가별로 우리가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때 당시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다 했었잖아요. 근데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국가가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뭐 돈은 미국이 정말 많이 그렇죠. 썼어요. 네, 미국이 제일 많이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치도 많이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반대로 일본은 좀 그 효과가 좀 미미했던 걸로 평가가 되는데 근데 좀 재밌었던 건 유럽 국가들은 네. 완전히 일회성 지급이 아예 없었어요. 못 들어본 것 같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특히 뭐 북유럽 같은 국가들은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지급이 아니라 좀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해고를 좀 보전해 주는다든지 이제 구조를 유지한 채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주기보다는 뭐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정도, 네네. 그다음에 세금을 유예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생계 고용에 맞춰서 지원책을 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대비적이었거든요. 직접 준 국가들과 좀 간접적으로 좀 보조를 지원을 해줄까요? 해준
그건 약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유럽은 시혜적인 정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도와줄게. 유럽은 그냥 과세예요. 세금 더 내라. 미국은 과세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재벌들이 기부도 많이 하고 어떤 이런 게 좀 돼 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시에는 물론 유럽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지만 미국이나 한국과의 삶에 대한 철학 문제에서 특히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그 통제도 덜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랄까, 우리보다 더 약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키면 죽는다. 뭐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들은 죽을 수 있지. 근데 나는 내 프라이버시가 중요해. 또는 근데 학교는 가야지. 근데 파티는 해야지. 학위를 땄는데 뭐 이렇게 철학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약간 뭐 강력한 통제가 있어서 우리는 도리어 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소비나 뭐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줄어있던 상황이고 거기는 통제가 그렇게 안 돼 오히려. 있으니까 그래도 소비는 좀 이루어졌다는 아마도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 복지나 이런 시스템의 그렇죠. 차이도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훨씬 맞습니다. 촘촘하게 돼 있는 유럽 맞습니다. 국가들은 그런 위험이 이렇게 닥쳤을 때 당장 개인들한테 가는 피해 자체의 파급력이 조금 적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간접 지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보호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큰 충격파가 오면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지원을 한 거 아닌가?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유럽 국가들은 그 구조적으로 이미 사실 좀 지원 정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거를 좀 더 보강하는 측면으로 더 진행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직접 현금 지원을 했던 세 국가였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때와 지금과의 상황은 네네.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도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단기적인 소비 진작은 분명히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게 실제로 뭐 이거를 승수 효과라고 하죠. 우리 진짜 경제에 플러스였나는 퀘스천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도 물론 저도 현장에서 요즘에 사실 재래시장 좀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정말 상인들께 여쭤보면은 정말 행복해 하세요. 왜냐면은 원래 원체 사람이 아예 없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시니까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정말 많이 들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어쩔 수 없이 저도 들었던 경험이 있는 맞아요. 게 네. 그래서 좀 더 추정 연구를 계속 해야겠다 약간 저의 과제를 스스로 부여하는 느낌도 있지만 추정 60분입니까? 그래서 추정 이게- 60년. 앞으로 길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터졌죠? 웃기면 웃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60분 내에는 해결 안 통화 될 이슈. 승수와 관련돼서는 네네. 통화 승수 한국은행 보면 0.5로 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풀어봤자 효과는 50만 원밖에 그렇죠. 없다. 또는 50만 원밖에 돌지 않는다는 건데 전 납득은 잘 안 되는데 한국은행이 그렇게 내놨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무조건 이 정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중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펌프를 100원 주고 돌렸는데 물이 올라오는 건 50원어치밖에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펌프가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소비나 그 소비가 투자로 이어지는 그 정도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수학 학원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열심히 학원비를 내고 있지만 참 그게 무의미해요. 성적도 나오는 거. 그렇지만 왜 이렇게 동감이 되죠? 그렇지만 아들아 미안하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마중물이 돼서 어떻게 통화 승수를 올릴지는 아주 추정 연구가 필요하죠. 추정 연구가 그러니까 저도 추정 연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게 네. 우리가 코로나 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을 동일시해서 볼 수 있느냐의 그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돈을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했을 때 그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준 거랑 요걸 줌으로써 뭔가 희망이 싹 틀 수 있는 상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때는 진짜 모든 게 단절됐고 단절된 이게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 버티자라고 준 거라면 이번에는 뭔가 여기서 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다 그러면 경제는 이제 그 심리라고 얘기하니까 효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도 처음에 소비 쿠폰 얘기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때다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좀 추적 관리하시면서 이전하고 어떤 결과가 달라졌는지 이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 말씀 끊어버렸나 제가? 아니요. 저는 아까 마중물 얘기하실 때 잠깐 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마중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이렇게 물 펌프 하던 시절이잖아요. 네, 저는 큰 집에서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이렇게 펌프 아세요? 우리 아, 그럼요, 알죠. 진짜요? 네. 재정 관련해서 재정 확대에 대해서 코로나 때 한국이 우리 보수 언론이 우리 재정을 너무 많이 쓴다. 나라빚 어떻게 할 것이냐. 후손들 앞날 캄캄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재정 대비해서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 확대를 또는 이런 긴급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나, GDP 대비해서 얼마나 확대하고 있나.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GDP 대비해서 적자가 몇 %가 났나. 세 네네. 가지를 비교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한국은행에서 기재부에서 다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베껴서 기사 썼어요.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제목이 한국은 코로나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에 돈을 얼마나 더 썼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적게 썼어요. 정말 적게 썼는데 성장률이나 사망자는 뭐 턱없이 적었고요. 네. 그게 물론 정부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국민들이 방역을 잘 지키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모든 게 이제 특히 저는 그걸 사회적 신뢰값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재정 확대 이야기하면서 IMF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캡처 안 믿을까봐 캡처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보도했다면 안 믿을까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그냥 사진으로 찍어갖고 했어요. 쓸 수 있는데도 안 쓰는 나라, 조금 쓴 나라로 콕 집어갖고 어떤 나라를 지적했느냐? 한국을 지적했어요. IMF에서도 재정 여력이 더 있다라고 지적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이었어요. 우리 언론만 이거 나라빚 어떻게 할 것이냐, 너가 갚을 것이냐, 젊은이들 캄캄하다, 당군일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최고로 높다. 그 제가 기사를 쓰면서 지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해외 언론까지도 재정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 사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는가라고 썼어요.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비서실장이 전화해 왔어요. 청와대에서. 네.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정 확대에서 여러 가지 룰이 있을 수 있고 시각 달라서 누구 말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국가 부채 비율이 한 50%가 안 되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빠르다는 게 맞아요. 굉장히 취약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는 써야 할 상황이 오고 임계점이 저는 그 임계점이 올해 재정 지출 중에 워낙 전반기에 많이 끌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 쿠폰은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린 정답은 모릅니다. 그냥 1%라도 가능성 있는 정책을 해보는 거죠. 네. 굉장히 나중에 또 평가를 받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IMF의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그래요? 재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에 그 당시에 한번 경험을 야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재정이 문제가 되고 뭐 외환보유고가 조금만 부족해도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저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개인 재정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돈벌이가 적을 때 도리어 소비는 줄이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나의 부채를 갚지만 국가는 반대로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국가 재정 운영은 국가가 어렵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 국가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들이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때 세금을 높여서 세금을 걷어가는
그래야 재정을 보완하는 이런 건데 그런 타이밍에서 봤을 때 지금은 적극적으로 국가가 돈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국가가 돈을 안 쓰면 누가 가난해지죠? 국가가 돈을 안 쓰면 누가 해주냐고요? 가난해지냐. 아, 누가 가난해지냐고요? 뭐야, 기업이나 가게가 가난해지죠. 그렇죠. 자,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뭐 그냥 저 무작위로. 네. 이 중에 국가 비율이 제일 낮은 나라는 GDP 대비해서 띵동 한국입니다. 아, 방금 말한 나라들 중에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띵동 한국입니다. 어디가 돈을 아껴야 되고 어디가 돈 쓸 여력이 없고 어디가 돈을 더 써야 하는지 금방 나오죠. 다음 주제 가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재정 문제, 세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은 지난번에도 우리 조금 얘기를 네. 했는데 거기에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게 주식시장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뜨거운 아직까지도 감자죠.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잘못했다가는 온갖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정답이 없다고는 했는데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둘 다 맞는 말이어서 이걸 택하나 이걸 택하나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김 기자의 뷰를 주세요. 비겁하게 아니요. 양비론, 저는 양시론 하지 말고. 네. 그러면 저의 결론은 네. 시점을 잘못 택했다가 제 결론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시점을 잘못 택했고 언젠가는 해야 될 일도 방향성이 지금 좀 잘못됐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 1년 전쯤에 금투세라는 걸로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든 어떤 정책을 선택할 때 방향도 맞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도 맞지만 타이밍이라든지 또는 이른바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죠.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책은 어쨌든 간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행하면 저는 그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미 1년 전에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책을 그 당시에 더군다나 야당이었지만 다수당이었잖아요.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추진하지 못한 게 국민 여론에서 밀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본인들이 여당이 됐다 그래서 그걸 밀어붙인다?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1년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일인데 그걸 다시 하기 때문에 절대 여론에서 이건 이길 수 없는 상황을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상황에 것 같아요. 따른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주식시장 이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주식시장에 비과세를 하고 있느냐. 다른 나라 다 대부분 과세예요. 선진국들은 아예 다 과세하죠. 당연히 주식에서 우리가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알바 뛰어도 거기서 세금 떼가는데 주식에서는 왜 막 1억 뭐 심지어 10억, 100억 막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대주주라고 들어가면 과세를 하긴 하지만 과세를 왜 비과세를 해주느냐. 이건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주식시장을 만들 때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여기서는 세금을 안 거둘 테니까 너네 여기 와서 좀 놀아 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축만 해도 뭐 10% 이상의 이자를 받는 때인데 굳이 내가 위험성을 안고 20% 넘어. 저는 그 안 해봐가지고 저는 3%. 그 세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3, 4%입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왜 위험성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서 세금 안 내줄 테니까 안 매길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놀아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세금을 하나도 안 걷기는 뭐하고 우리가 거래세라고 그래서 너네 매매할 때 조금 떼갈게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거래세 제도인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성장하고 뭐 하는 동안에도 그냥 유지된 거예요. 유지되면서 물론 그래도 조금은 과세해야지 그러면서 대주주라는 이상한 명칭을 만들어서 이 대주주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쵸. 오너십을 가진 기업들의 대주주하고는 그래서 헷갈려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왜 대주주라고 했는지 저 이해가 잘 지배주주처럼 들리죠?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주식시장의 사람들이 이제 대주주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도 상황에 따라서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슈가 안 됐어요. 왜 이슈가 안 되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주식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야 아까 똑같이 밖에서 예금하고 이러면 나 돈 많이 버는데 내가 주식을 왜 해? 그리고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그러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주식 절대 손대지 마. 주식하면 패가망신. 그리고 남의 이야기거든. 그리고 종목에 부동산에 50억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남의 이야기. 전혀 관심을 안 두다가 부동산에 훨씬 더 몰려 있었죠. 이게 이른바
저금리 시대가 되고 우리가 청년들이 나는 더 이상 저축하고 내가 돈벌이 그냥 월급 열심히 받아서는 인생 역전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요걸 가지고 투자의 시장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게 이른바 동학개미고 뭐 가상자산으로 뛰어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이슈가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과세 제도 바뀌고 그러면 막 언론들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똑같아요. 전 자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도 그렇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달이 난 거예요. 그렇죠. 금투세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업계하고 정부하고 수년 동안 얘기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고 순차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과세 제도를 없애고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한테 과세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대주주의 기준도 조금씩 확대하고 대신에 이상한 세금. 너 돈 벌어도 세금 물리고 돈 잃어도 세금 물리는 이 팔 때 물리는 이 거래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거래세를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가다가 작년에 그 사달이 터진 거잖아요. 금투세를 야 우리 이거 안 할래라고 정부가 하니까 야 이거 여야 합의로 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 이거 야 장기간 업계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향인데 라고 열심히 설득을 했지만 국민들이 안 받아들여 줬어요. 이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우리나라가 아직 주식시장이 걸음마 단계야. 걸음마 단계인데 너네들이 여기서 세금을 뗀다고? 야 성인 돼서 돈 벌면 그때쯤 세금 떼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라고 해서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야 걸음마 내가 키가 좀 많이 컸다. 얘가 갑자기 한 3,200이? 그러니까 갑자기 키가 좀 컸대요. 얘 성인이네. 라고 세금을 다시 물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씨 1년 만에 5살짜리가 6살 된 게 키 컸다고 이게 성인이야? 라고 지금 하는 게 여론이라고 생각해요. 김치영 기자의 기조 발표 잘 들었고요. 재미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나름 그래도 좀 쉽게 막 꼬맹이 매우 얘기하고. 정말 공감해요. 네. 때가 잘못됐어요. 주식을 사고 팔면 우리나라는 아직 얼마가 돈이 남든 몇 억 원이 남아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따져볼게요. 그런데 몇십억씩 남기는 사람은 과세를 하자. 그럼 기준으로 어떻게 할까? 대주주는 과세를 하자.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십억씩 몇백억씩 갖고 있으니까. 대주주를 어떻게 규정하지? 상장사는 1% 갖고 있으면 1%. 상장사 1%. 근데 상장사 1%가 저 작은 코스닥 회사하고 삼성전자 1%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몇만 배 차이가 나요. 그것 좀 이상하다. 그것도 하고 개별 종목으로 몇십억 기준을 하자. 50억 정도 갖고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야, 그 사람 그 종목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2개, 3개, 10개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주식을 사고 팔 때 1억 남으면 20% 주식을 양도세를 내자. 3억 이상 넘어가면 25%를 내자. 이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대상을 규정해요. 그래서 내가 25억이 된 사람이 아니 왜 30억은 빼주고 나는 내가 무슨 부자예요. 근데 꼴랑 주식 25억 있는데 물론 다른 주식도 좀 있지만 뭐 내가 무슨 대주주예요. 대주주라면은 뭐 정의선 뭐 이런 사람이 대주주지. 신동빈 이런 사람이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해요. 다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소득세율이 다르죠. 누진을 해서. 그런데 경제방송 기자는 23%, 공영방송 기자는 27%. 그냥 일반 개미는? 일반 개미는 뭐 그러면 소득세를 내면 그러면 이제 논란이 생겨요. 아니 이쪽이 더 벌어요 KBS보다.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걸 구간별로 과세하면 되는데 규정을 하니까 규정을 하면 예를 들어 휴일 수당을 하는데 몇 시간 이상 일했으면 그러면 평일에 받는 임금보다 1.5배를 줍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휴일 수당을 하는데 버스 기사는 휴일 수당을 주는데 버스 기사는 사고 나면 크게 나니까 택시 기사는 휴일 수당을 주지 맙시다 이러면 아니 택시는 사고 크게 사람 안 죽어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범위를 규정하면. 그러니까 대주주를 뭘 규정해? 그냥 미국이 이렇게 해요. 다 선진국 다 이렇게 한 6, 7천만 원까지는 아유 열심히 했다. 세금 내지 마. 6, 7천만 원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1억 얼마? 뭐 이렇게까지는 한 15% 정도 매겨요. 야, 돈 제법 벌었잖아. 근로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니까 한 15% 정도 내. 15%라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로소득이 보통 1억 정도면 실효세율이 17%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 일한 만큼 내라. 너 5억씩 벌었니? 너는 한 20%, 25% 내라. 그게 하나 있고 이제 저기 부부 합산 소득이 굉장히 많으면 조금 더 많아요. 또 우리가 눈여겨볼 건 난 이것도 좋아. 1년 안에 팔면 소득세로 때려버려. 근로소득세로 때려버려. 그래서 30 몇 %까지. 1년 이상만 갖고 있고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보통은 몇 천만 원 남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거의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대주주를 규정해 놓고 여기서 문제도 하나. 두 번째 문제. 뭘까요? 문제를 내셔야 답을 안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김치영 기자 지적하고 비슷한데 정부가 주가를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았어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증시가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그 다음에 진보 정부의 반대편 마음은 예를 들어 대주주가 2023년 기준으로 대주주라는 용어가 잘 맞지 않는 건 맞지만 50억 이상 그때는 2022년에 법 개정했으니까 5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규정에 따라서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이 3천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얻은 양도 차익이 27억 원이에요. 1인당. 주식 사고 팔면 그 정도는 남기죠. 네. 어머니 어떠세요? 어머니 투자 27억 원은 좀 강하네요. 좀 강해요? 네. 어머니가 실적이 별로 안 좋구나. 근데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네. 과세해야지. 공정 측면에서 보면 과세하고 세율 높여야지.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거 아니 노동하는 사람들도 5천만 원 벌어도 세금을 한 500만 원 소득세를 떼가는데 27억씩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샀는지 모르지만 평균 구매한 거에 4배의 차익을 얻어요. 그 통계를 보면. 과세를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정부 여당이 말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증시를 살리려면 몇 가지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세율이 35%라는 이상한 세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정말 약간 시장의 시그널을 혼란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게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동학개미인데 나 지금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심리예요. 네, 그게 심리예요. 완전 심리인데 아까 좀 몇 주 전까지만 하도록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나 진성준 의원 마음을 너무 이해해요. 네. 연말에 대주주들이 다 팔아와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요. 실제 많이 팔고. 제가 세무사한테도 통화해보고 애널리스트한테도 너한테 저한테도 전화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른바 슈퍼개미한테까지 전화해서 우린 물어봤어요. 취재해요. 취재. 아. 제 친구 중에 PB면서 세무사 하는데 정말 큰 손님들만 맞는 뭐 한 100억 있는 손님은 저기 우리 김 차장 만나보시고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야 일단 내 저기 중에는 자기 주식 뭐 10억 갖고 있다고 세금 안 내려고 팔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 많으면 1,000억씩 갖고 있는데. 정말 대주주네요.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은 있잖아.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 세금은 돈을 벌어야 내는 거거든. 네. 이러면서. 근데 작게 갖고 있는 사람들 12월에 파는 건 맞아.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1월 지나서 안 사면 팔 게 어딨냐. 걔 샀다 봤다 하는 거지.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 앞에 부분만 딱 국민들에게 마치 종부세 내지 않는 국민들이 종부세 보면서 강남 보면서 아유 저 어르신들 저 몇 천만 원씩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한 8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요즘 좀 올라서 한 150만 원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믿어버린다고. 이게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되돌리기 쉽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공정하게 시장을 바로잡는 것보다 주가를 올리는 게 중요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주가 올리는 거 중요해. 주가가
지난해 2,600에서 지금 3,200 조금 넘어갔는데 우리 코스피 시총이 300조, 350조 높아졌어요. 300조. 우리가 소비 쿠폰 30조 아니라고 얼마나 그 14조. 30조, 그 30조 추경 아니라고 얼마나 30조 추경 아니죠. 주가 올린다는 건 국민들이 정말로 부자가 돼. 물론 이 논리대로 하면 진성률의 말처럼 큰 부자들만 너무 많은 부자가 되고 개인들은 이것밖에 못 얻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소영 의원 말처럼 그래 노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겐 세금을 거두면서 왜 이 사람들에겐 세금을 가만 앉아서 돈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왜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을 올릴 수 있다면 그러면 노동하는 사람들도 월급도 안 오르는데 배당 수입도 좀 올리고 주가도 좀 올려서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가져가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해라고. 그 방향에 맞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방향에 맞게 해라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지적하지. 이 공정이 맞느냐? 그건 내 역할이고. 그건 나는 시장을 비판하는 저널리스트니까 그건 내 역할이고. 정부는 할 걸 하라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도 저는 강훈식 실장이 싫어하겠네 또 이런 말 했다. 안 보겠지? 동감을 하고요. 근데 정부가 실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아까 이제 한 10억 이상 대주주 기준으로 보면 한 2,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통계는 5,500명 정도고요. 정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 하면 2023년 기준으로 3,700명. 네. 그게 이제 10억 기준으로 내려가면 5,500명이 아, 됩니다. 그러겠구나. 그래서 2025년도에 세법 개정안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개정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거요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추정한 걸로 보면 법인세도 1%포인트 지난번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것 통해서 한 4조 3천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세법 개정 저 증권 우리가 지금 대주주를 확대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2천억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2천억을 벌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여론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고 도리어 증권거래세를 소폭 올리는 걸로 2조 3천억 원이 더 들어온다라고 예상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2천억 원은 정부 재정 입장에서는 사실 더 들어오나 안 오나 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완전히 여론을 돌려놓은 가장 패착이고 두 번째는 증권시장 아까 활성화를 얘기하셨는데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 거래세를 올리지 않아도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은 더 거칩니다. 배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2조 배당 3천억보다 늘리면 저절로 세금이 그렇죠. 세수가 늘어. 세수가 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황금알을 날려고 하는 거위에 배를 갈라서 그냥 황금알 꺼내고 이 봉합하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키가 좀 컸는데 지금 세금을 그러니까 어른 됐다고 치고 세금 물리지 말고 투자자들은 지금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진짜 얘가 성인이 돼서 밖에 나가서 돈 벌 때쯤 되면 그때 돼서 세금 물리면 그나마 사람들이 그래도 아, 네 라고 하고 내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다렸어야 돼요. 더 기다리고 이 여론이 잠재워질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걸 좀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부가 시도했어야 되는데 정말 큰 패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도 나와요. 지분율로 안 하고 야 그러면 더 공정하게 보유액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의 그 대주주의 기준은 연말이 됐을 때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한 종목에 10억 이상 또는 50억 이상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세금 물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주식 파는 거는 나는 관심 없고 이 주식을 통해서 차익 낸 것만 가지고 세금 물리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너가 갖고 있는 전체 주식을 다 본 다음에 기준을 쫙 높여서 이제 거기서 난 차익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세금 낸 사람 훨씬 많이 늘거든요. 이건 더 패짝이에요. 더 난리 날 거예요. 하지 마라. 근데 제발. 약간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대체 원론적인 질문 우리 되게 좋아해요. 왜 한 거예요? 약간 이걸 네, 이 시점에 이거를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을 팔아서 몇억 원, 몇십억씩 내는 사람들 이 상당수가 세금을 1원도 안 내. 그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꼭 더듬어요.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 정부에서 그걸 10억을 50억으로 굉장히 완화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원위치 시키는 과정인데 이쪽에 큰 흐름과는 주가를 올리는, 주가를 부양하는
큰 흐름과는 안 맞으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 건데 여당 안에서 이런 논쟁이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10%를 해, 50%를 해 이렇게 않고 여당 안에서 치열하게 이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현실론을 가지고 네. 치열하게 서로 이론을 갖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중들이 야 너 나빠, 너 잘못된 거야.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1%라도 높겠다는 것에 합의하고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국민들이 참여해서 특히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너 나빠, 너 잘못됐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답을 몰라요. 답을 모르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22%를 해야 할지 23%를 해야 할지 25%를 해야 할지 우린 정답을 몰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주주 기준이 얼마가 돼야 우리 자본시장에 정말로 좋은 것인지 우리는 정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너 주식 투자도 안 해봤다며 진모 의원, 진모 전 정책위 의장 뭐 이런 건 정말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모른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 아들은 태권도 가르쳐서 키우는데 너 축구 아이고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아이에게 축구가 좋을지 태권도가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태권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이 얘도 중요하다. 태권도 했어요? 축구 했어요? 둘 다 했습니다. 뭐가 좋은지 몰라서. 심지어 테니스도 했어요. 현명해. 수영도 하고. 근데 운동은 성악 아닌 거. 가르칠 생각은 없어요?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성악 가르칠 생각. 아빠는 잘하는데 왜 애들은 노래를 못할까요? 모르죠 아직은. 키워봐요. 저 노래 추적 잘하는 건 연구를 인정하시는 통해서. 겁니까? 고등학교 때 성악 준비. 성악으로 입시를 준비하다가 네, 떨어졌습니다.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참 근데 뭔 아쉬운 얘기하려다가 까먹었어요 벌써. 근데 자. 아니 그 논쟁. 부분이에요. 논쟁이 중요하긴 한데 설익은 상태에서 이게 대중들에게 빨리 공개돼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저는 좀 좋은 있었고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이 논쟁을 하려면 내부에서 치열하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네. 결론을 내리고 그게 반영돼서 나오면 좋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할 거야라고 나오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미. 다시 올리면 되지. 전화할게요. 시장이 그렇게 제가 전화하면 돼. 뭐 올린다고 올려주고 이런 생각하시면 그것도 제가 뭐 정책 실장이나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제로 정말 약간 원래 우리가 이제 세수확보를 위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막 만지면은 와, 이 사람 소비자 뭐 국민들이 예민해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주식에 주식이야. 대해서 네. 사람들이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된 다시 어떤 한번 사건이었던 느끼게 것 되죠.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세는 뭐 세금 중에 좋은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뭔가 노력해서 번 돈에서 떼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다 저항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이고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던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조금 황당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내가 말했잖아요. 종부세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큰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이 백화점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뭐 맨날 교통체증 나고 그러니까 여기다 환경부담금 저희 물리잖아요. 환경부담금 물리겠다 그러니 주변의 상가들부터 시작해서 옆에 사는 아파트의 사람들이 환경부담금 물리지 말라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이유가 네네네. 영동 롯데는 한 15억 내요. 그러니까 야 이유가 뭐야 너한테 물었더니 상가들이 야 여기 사람들 많이 와서 우리도 장사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막지 마.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리 백화점 가기 편하고 그런데 얘한테 왜 망하게 그런 거 물려? 좀 약간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부자를 정말 많이 걱정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약간 물론 부자들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사실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나한테 직접 영향이 올까봐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액이더라도 주식 자체, 주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좀 억울하게 될 수 있을까봐 이런 식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상당 부분이 기득권이나 언론이 만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세를 2+2 세입자 대책 2년 플러스 2년 이렇게 하니까 집주인들이 그럼 화가 나니까 뭐
그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맞아요. 뭐 전세값을 올린다 이런 것들 그러니 결국 서민이 피해 본다 전혀 근거 없는 거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건데 그냥 예를 들어 소득세를 높이니까 상속세를 높이니까 해외로 떠난다. 부자들이 가버리면 우리 어떡하지? 못 간다니까요. 어디로 가요? 우리보다 소득세 낮은 데 별로 없어요. 상속세 낮은 데 많지. 그럼 내가 1,000억 정도가 있어. 싱가포르 상속세가 낮아. 이걸 물려주러 갈까? 법인에서 일단 법인이 법인세를 20, 30% 내잖아요. 그리고 그 법인에서 이제 다 털어가지고 법인을 청산하면서 내 소득으로 하려면 또 1,000억이든 100억이든 거의 절반 가까이, 100억이면 절반은 안 내지만 1,000억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내야 돼요. 이미 500억도 안 남아요. 그거 갖고 누가 싱가포르 가요? 다 소설이에요. 다 소설. 우리보다 소득세 많이 낮은 나라, 뭐 이디오피아, 뭐 이런데 말도 안 돼요. 그 부자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이런 제도가 나오면 부자들이 떠나버릴 거야. 부자들이 화를 낼 거야. 그러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져. 거짓말입니다. 근데 뭐 거짓말이든 뭐든 내가 안 떠나고 있잖아. 이미 판정패 당했어요. 이거는 네, 사실관계하고 상관없어요. 맞아, 저는 맞아.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을 할 때 맞아. 진짜로 이게 아무리 옳은 제도여도 아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옳은 제도여도 안 받아들이면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시기를 잘 타고 설득해 갖고 해줘요.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좀 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해줬고요. 그쪽은 이제 완화해서 표현하자면 정부가 대책을 할 때 시장의 흐름을 거슬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쵸. 단기적인 상황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국제까지 갑니까? 네,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건 저하고 아주 밀접한 제 전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에요. 어떤 전공이신데요? 이게 제 부동산이잖아요. 아, 이게 지금 프레아라는 그 사원 근처에 국경 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랑은 그다음에 되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관세 협상 안 한다. 맞아요. 이 관세하고도 저하고 이거 완전히 저하고 밀접한 알겠습니다. 주제입니다. 네. 뭐가 궁금하세요? 태국과 왜 캄보디아가 전쟁하다. 사실은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네, 분들도 좀 되게 많고. 해주시면 좋을 것 얘는 같아요. 왜 전쟁해? 그 땅이 내 거야 너 거야 때문에 맨날 싸워요. 그게 중요하진 않고 그러면 한 11세기나 지어진 건가? 네. 크메르 제국에서 그때는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죠? 미얀마예요, 미얀마. 태국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태국이 제일 잘 살 뿐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먹을 때 죄송합니다. 네, 이쪽 보고. 그때 이제 뭐 아유타야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이 이제 시암, 태국 사람들은 사이암이라고 부르는. 태국은 좀 힘이 없었어요. 저 버마족들이 힘이 세서 맨날 태국 주협했고요. 그래서 쭉쭉쭉 내려와서 자꾸 아유타야에서 이렇게 방콕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쫓겨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크메루라는 지금 캄보디아 또 굉장히 문화가 융숭했던 우리는 앙코르와트를 알고 있는 지금 이 프레아라는 사원은 앙코르와트보다 한 2, 3년 전에 세워진 과거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네. 프랑스 식민지 때 이렇게 줄 긋다가 이게 이제 캄보디아 땅이 뭐 베트남 땅인데 태국 땅인데 캄보디아 되고 뭐 이게 내 거다 하다가 가끔씩 분쟁하고 사람 뭐 총격전 있고 이러다 5월에 또 빵빵 해가지고 캄보디아 군인이 한 명 이제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태국의 총리가 배통탄이라고 우리가 태국 정치인 아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탁신. 우리 태국에서 아는 사람 탁신밖에 없어. 그 정도는 알아요. 한 명이면 알아야지. 탁신. 죄송합니다. 탁신의 막내딸이에요. 젊어 30대야. 지금 40 됐을까? 네. 탁신 총리가 전화를 해요. 삼촌 저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막 악화돼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전화해서 형 저예요. 잘 있죠? 이러면 국민들이 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삼촌이 맞지. 왜냐면 아버지 탁신도 2000년대 집권했고 지금 훈센 총리도 26년인가 7년 독재하다가 아들한테 작년에 물려줬으니까 과거에 얼마나 두 나라가 인접 국가들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나쁜 짓도 같이 하고 뭐 좋은 일도 좀 했을지 모르지만 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쟁이 났잖아요. 근데 총리 입장에서는 이걸 좀 따독거리고 싶으니까 삼촌 그래요. 그 이사령관 우리 쪽 사령관 태국 사령관 그 친구 이상한 친구야. 내가 알아. 좀 바보 같은 친구예요. 하여튼 삼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끄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몰래 하는 통화니까. 음. 김건희, 명태균처럼. 근데 이걸 훈센 총리가 흘려버렸어.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왜 흘렸을까? 왜? 왜? 생각이 없습니다. 네. 관심이 별로 없구나. 아니. 탁신 가문을 알아야 돼요. 탁신. 탁신 가문 알아야 네, 된다. 탁신 가문을 알아야 돼. 2000년대부터 태국은 선거를 하면 탁신이 이겨. 탁신, 친나왓 가문이 이겨. 원래는 경찰. 태국에 청빈한 잠농 시장이라고 있어요. 잠농. 모르죠? 모릅니다. 50대 이상만 알아요. 감독님, 알죠? 50대 이상 딱 알죠? 진짜 청빈했어. 카메라 분들 모르시죠? 잠농. 네, 굉장히 청빈한. 그분이 이제 그 탁신을 정계로 딱 데려와서 근데 엄청 개혁적인 군부의 식상에 있던 태국 국민들이 태국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서 2000년대 그래서 탁신을 뽑아준 거죠. 개혁을 해요. 뭐 좀 퍼플리즘도 있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병원 10원만 내면 간다. 공공병원. 대신 이제 공공병원에 공급이 없으니까 막 사회주의처럼 줄 엄청 서야 되지만 대학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은행 서민들이 집사할 수 있게. 그래서 태국의 가난한 사람은 대학, 은행, 병원에 접근이 안 되는데 이걸 접근하게 만들어준 사람 탁신. 국민들이 좋아하지. 치앙마이 쪽에서 온 사람이라 북쪽에 지리적으로 지지자들이 있고 서민,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자가 있어서 태국은 방콕 빼고 다 농경사회거든. 그러니까 이 표가 다 오는 거야. 그래서 투표만 하면 탁신이 이겨. 네. 정치 잘했으면 태국도 발전하고 탁신도 좋았을 텐데 정치를 잘 못해. 부패.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통신사를 자기가 키워. 얼마나 쉽겠어. 자기가 총리인데. 그리고 이 중국식 표현인데 친 코퍼레이션. 이 훈센하고 다 광둥성에서 온 화교들이에요. 핏줄도 똑같아. 동남아 다 화교들이 잡고 있잖아요. 친 코퍼레이션을 계속 키워. 당연히 2000년대 초반에 이동통신사 키우기가 얼마나 쉬워. 게다가 자기가 총리인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식들이 차명 계좌로 해가지고 주식을 물려받아. 증여세를 포탈하는 거지. 엄청난 증여세. 몇 년 있다가 이걸 싱가포르 투자청에 팔아. 아들하고 딸이. 네. 총리가 팔긴 쪽팔리니까. 2조 5천억의 차익을 남겨. 야, 우리 전두환 이런 사람들 참 고작 1000억, 2000억 그거 땡겨가지고 조금만 머리 썼으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감옥 그래서 가고 해요. 사형 선고 네. 받고 진짜 우리 독재자들 참 힘들어. 동남아에 비하면. 어우. 그래서 국민들이 2006년도에 엄청나게 분노하지. 근데 이동통신의 지분을 다른 나라에 판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전에 몰래 법을 개정해. 49.9%까지 해외에 팔 수 있게. 국민들이 분노하지. 잠농시장이 태국은 윤회가 강한 나라잖아요. 태국 100% 자기가 다시 태어날 거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의 저항 잘 안 해요. 나쁜 짓 잘 안 해. 정말 선해요, 태국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선하게 살아야 우리 아들이라도 내가 기르는 개라도 개 정말 좋아하는데 동물 후세에는 저 부자, 저 재벌처럼 살겠구나. 선하게 살아요. 잠농이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다 못 쓸 돈이니 3분의 1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라 해요. 탁신 안 해요. 군부가 얼마나 고마워요. 쿠데타 일으켜서 날려버려요. 태국 안 죽여. 태국은 쿠데타 일으켜도 안 죽여. 왕이 이렇게 딱 그때 푸미폼이라고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제가 벌써 이 말을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 굉장히 국민들이 사랑받는 라마 9세 푸미폼 구간이 이렇게 쿠데타가 아주 잘 나요. 1923년에 이 입헌군주제 한 다음에 19번 군인들이 밥 먹다가 야 이거 반찬이 너무 안 좋은데 하면 쿠데타 일으킨대. 농담으로. 19번이나 쿠데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왕이 로마처럼 이렇게 하면 야, 이제 너가 야 안 돼 가. 아니면 이렇게 해주면 그래 너 쿠데타 성공했어. 너가 이제 총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탁신은 수조 원의 돈을 갖고 두바이 막 이런 데 가서 호의호식 하고 살고 또 이제 군부가 정치 엉터리로 할 거 아니에요. 또 선거하면 누가 이긴다고?
탁신 쪽이. 탁신이 이기죠. 좀 이따가 이제 잉낫이라는 여동생이 집권을 해. 몇 년 지나서. 탁신이 이긴다니까. 군부가 정치를 못하니까. 잉낫이 또 부패하지. 그 집안은 안 돼. 또 국민들이 또 이게 안 되니까 또 군부 쿠데타가 또 일어나. 또 두 번째 넘어가. 그럼 완전히 탁신과 군부와의 전쟁인 네. 거죠. 그때 집권하는 사람이 뿌라윷이라는 육군 참모총장이야. 육군 참모총장. 우리 군부 쿠데타하고 똑같죠. 제법 정치를 잘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뿌라윷 총리의 육사 선배야.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까지 한 뿌라윷이라는 우리로 따지면 김종필 같은 느낌. 친근하고 위트가 있어. 위트가. 재밌어. 따뜻해.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이 사진 찾아보면 나와요. 이렇게 하다가 시계가 걸렸네. 이게 무슨 밀레 무슨 1억짜리 시계야. 월급은 70만 원인데 파텍 필립? 지금 아니야. 파텍 필립은 패통탄이 차고 다니는 아주 저가의 시계야. 태국은 부패한 부자가 집권하거나 아니면 부자 군인이 집권하거나 가난한 군인이 집권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밀레? 리차드 밀러. 그런 시계가 있어요. 네. 그 이제 태국 네티즌들이 뒤졌어. 그랬더니 22개의 수천만 원대 수억대 시계가 나와. 지금 뿌라윷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에서 뿌라윷 총리가 자기 대학 군부 선배를 부총리로 앉혀놨는데 그 부총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근한 이미지에. 뿌라윷. 도대체 그 뿌라윷 왕수왕 도대체 그 시계 어디서 났냐? 너 월급 70만 원인데 고작 생각이 된 게 국민학교 친구한테 초등학교 친구한테 빌렸는데 10년 전에 빌렸는데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어. 기소가 안 돼. 친구가 죽어가지고. 비슷해요. 예, 짝퉁이에요. 장모님 오빠 장모님 댁에서 발견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네. 그죠? 아유, 대부분 그렇게 우리도 많이 부끄럽네. 위급하면 그런 거짓말을 하나 봐요. 많이 부끄럽구나. 우리도 따져보니까 네. 다시 뿌라윷으로 돌아와서 뿌라윷이 이제 집권하고 저 총선을 해요. 근데 국민들이 탁신도 실망스럽잖아. 군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총선을 딱 했는데 2019년에 미래전진당 우리로 따지면 미래전진당 우리로 따지면 정의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긴 정말 20, 30대야. LGBT도 태국은 워낙 많고 여기는 이제 말은 못해 말하면 잡혀가니까 반왕정 형법 22조 이게 제일 핵심이야. 왕을 비판하면 잡아가는 게 형법 22조거든요. 그래도 탐마사 대학 이 여대생들 보면 22 이마에 새기고 잡혀가 끌려가서 징역 12년 받고 이래요. 정말 무섭게 정해 젊은 친구들이. 근데 이 미래전진당이 3당이 돼버려 갑자기. 어떻게? 국민들 마음속에 개혁에 대한 게 살아있는 거야. 이게 동남아에서 소득도 높고 이러니까 배운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탁신이냐. 여기 찍은 거지. 개혁이 될까? 아니지. 군부에서 왕정이 헌재랑 결탁해서 그 대표 잘못하면 총리 되게 생겼거든요. 연정이니까 내각제니까. 네. 정치활동 금지. 너 법 위반했어. 정당 해산해. 정당활동 금지. 헌재에서 딱 때려버려. 2020년에 제가 특파원 갔을 텐데 시위가 엄청났어. 민주화 시위. 근데 진짜 나는 당연히 정권은 넘어가고 뿌라윷은 이제 날아가고 왕정이 버틸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왕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젊은 사람들 다 스마트폰 대학을 안 나왔다 해도 다 스마트폰으로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 보는데 나는 가다가 왕의 조카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로얄 딱지 붙은 사람들이 차 지나간다고 10분 동안 통제하거든. 젊은 사람들 받아들일 수가 없네, 이 왕정에 대해서. 말하면 잡혀가. 내가 태국에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왕의 사진인데 손가락질하지 마라. 우리 코디한테 그 지적 받아고 잡혀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왜냐면 국민들도 다 없을 때 다 욕해. 지금 왕이 워낙 인기가 없어서 라마 10세가 왓지랄롱콘이라고 아버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엉터리인데 이것도 태국이었으면 이런 말 못하죠. 네. 근데
그 시위를 할 때 우리로 따지면 탐마사 대학이라는 데서 젊은 시위 지도자들이 우리로 따지면 고려대 정도 되는 굉장히 네. 저항의 상징. 우리 고대 가면 4.19 그 여기도 그 탑이 있어요. 과거에 군정에 항의했던, 그래서 죽어간 선배들을 항의한 탐마사 대학에서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왕정,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왕정 개혁 10개를 발표해요. 와, 이거는 진짜 입헌 군주제 이후에 태국의 역사가 바뀌는 어마어마한 순간이에요. 그 나는 청년들이 해내는구나 그랬지. 근데 그 주말에 도심 시위, 방콕 시위에 취재를 갔는데 어른들 한 명도 없어요. 학생들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평생 왕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 왕이 나빠도 그래도 왕이 우리 하늘인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신 젊은 사람들의 그 자괴감, 그 절망감. 근데 이제 그때부터 태국 정부 굉장히 유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잡아들이기 시작해 이제 시위대를 하나씩. 아까 그 발표한 친구들 펭귄. 태국은 이름이 복잡해가지고 다 별명을 부르는데 펭귄이랑 뭐 다 펭귄처럼 생겼거든. 그 펭귄. 막 대학 지도자. 우리로 따지면 뭐 임종석, 우상호 이런 친구들 잡아들이는 거지. 잡아들여서 끝나나 했거든. 그리고 이제 절망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2023년에 또 총선을 해요. 탁신이 집권할 것 같았어. 그러면 패통탄이 총리가 될 것이다. 군부가 너무 인기가 없어. 코로나 때 태국은 17%가 GDP의 17%가 관광이니까 직격탄을 맞.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럼 또 누구야? 또 탁신이야. 아휴, 한심한 사람들 뚜껑을 딱 열었는데 미래전진당의 후속인 그 당을 더 이상 정치할 때 해산시켜버렸으니까. 이름만 바꾼 미래당. 네. 그러니까 MFP인가? Move Forward Party. 앞으로 전진. 그게 피터 림짜르라시라고 잘생겼어.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니까요. 하버드 나오고 그 그림이야. 드라마야. 42살에 모든 게 IT 회사고 집안도 좋고 케네디처럼 연설했죠. 나 인터뷰 단독으로 해봤는데 멋있어. 방콕 33개 지역구 중에 32개를 이겨. 완전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좀 바꾸자 이제 진짜 탁신이고 군벌이고 좀 바꾸자 해갖고 엎어버린 151석으로 2위가 푸아타이 이게 포다타이란 뜻인데 푸아타이 탁신이 2위를 하고 저 군부 정당들은 다 이합 집산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러면 이제 연정을 해서 이게 상원 250석이고 하원 500석이니까 376석이 있으면 연정을 해서 피터 림짜르나시 심지어 싱글파판에 딸을 기르는 드라마라니까. 드라마. 이게 딸을 이렇게 안고 우리는 개혁으로 간다. 나를 잡아가라.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막 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열광한다고. 연정을 하려고 했는데 370억 안 채워져. 왜냐? 상원 250석은 다 군부거든. 군부가 지명하게 되니까. 헌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군부가. 연정이 안 돼. 근데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 탁신이 MFP 쪽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거든.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에이, 탁신이 그렇다고 군부 편을 들어. 군부한테 몇 번 쫓겨났어. 그러니까. 근데 탁신이 어중간한 입장을 보이고 군부가 안 도와지니까 376석이 안 채워져. 연정이 안 채워지면 내각이 이기지 못하지. 선거에서 2번 정도 안 되니까 또 헌재가 나와. 피타, 야, 너 어머니가 물려주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미디어 지분이 있더라? 야, 미디어 지분 있으면 총선 나오면 안 돼. 보원직 상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군부랑 중간정당이랑 탁신이 연대해서 세타신인가? 자기 친구를 총리로 몇 달 지나서 패통탄이 딱 총리가 되면서 탁신이 금위환영, 수배자 망명했던 탁신이 금위환영해서 왕에게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다시 찾아요. 이렇게 살다 이런 빌런은 정말 대단하다.
자, 여기에 훈세는 더 대단해요. 훈세는 26년 독재를 하고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훈센이 왜 패통탄에 자기랑 가깝고 권력을 같이 유지해가면 되잖아. 근데 왜 이걸 흘렸을까? 지금 정설은 딱 보니까 왕과 군부가 다시 힘을 쓸 것 같은 거야. 패통탄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30 몇 %로. 그러니까 군부랑 연대해서 패통탄을 날리자 생각을 한 거지. 그걸 리킹하자마자 이 전화 녹취가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상원의원 30여 명이 상원의원 다 군부라 그랬죠. 야, 우리 군인들은 저기 가서 전쟁에서 죽고 있는데 3천 저예요? 하고 직무정지를 해달라, 총리.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때 헌재가 바로 7월 초에 너 총리 그만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 다음 총리는 1순위가 은퇴한 뿌라윳이라는 거예요. 아까 놀랍죠. 놀랍죠. 심지어 제가 교민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는 태국 사람들 중에 식자층은 군부가 이걸 만들어서 훈센한테 시나리오를 줬을 거다. 이렇게. 훈센은 태국말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태국이 뭐 월등하게 큰 나라니까.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이 프레임은 의도해서 삭신가를 날리는 거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와, 여기서 정리가. 탁신, 인도네시아에 또 수하르토라고 또, 야, 30 몇 년 해먹은 빌런이 있어요. 훈센, 20 몇 년. 김일성이 36년이거든요. 박정희가 18년 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아니, 필리핀의 마르코스, 알죠? 그 진짜 빌런 중에 빌런이잖아요. 이멜다. 는 잘 모르겠어요. 구두 3천 컬레. 국민들의 쿠데타로 80년대 후반에 하와이로 밤에 망령하는데 궁에서 구두가 3천 컬레가 나왔어요. 3천 궁녀도 아니고. 미국으로 갈 때 금을 29kg를 지고 왔어. 조 단위를. 그 얼마나 많이 훔쳐갖고 미군기로 망명을 했거든. 근데 아들이 마르코스 봉봉이 재작년에 대선에서 이겨서 지금 대통령이야. 우리로 따지면 전두환 아들이 또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경제가 발전이 안 돼. 국민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는 이제 민주화가 됐고, 태국 굉장히 성장 멈춰 있고, 라오스, 미얀마 또 쿠데타 났고, 진짜 이거는 독재자라고 하기엔 아까워. 독재자라고 하기엔. 정말 빌런. 빌런이라니까. 이 악당들의, 이 엘리트 악당들의 계모임이 깨진 게 이번 뿌레아 국경 분쟁 전쟁 사태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뚫고 나온 거야. 우리는 이걸 80년대 국민들이 피 흘려가지고 뚫고 나온 거야. 근데 제가 방콕에 3년 살아보니까 이걸 피를 흘려서 뚫고 나오는 게 미얀마 2번이나 총선에서 민주진영이 이겼거든. 아웅산 수치가. 또 뒤집어지잖아. 태국 저렇게 진짜 안 돼요. 피타는 그 뒤에 작년에 다시 의원직 복귀가 됐어. 유연하다 그랬잖아. 네. 국민들이 또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헌재가 눈치 보고 있다가 알았어. 피타 일단 의원직은 살려둘게. 네. 이렇게 굉장히 밀고 당기기를 잘해. 이렇게. 예를 들어 젊은 대학생들이 사이안 파라곤 같은 우리로 따지면 명동 롯데 가서 여학생 둘이서 이렇게 딱 왕의 행렬에 교통정지 그 신호 이게 조작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티커 반대 찬성 이렇게 붙이고 있어. 그럼 막 언론들이 와서 찍지. 그리고 잡혀가. 구속돼. 그러니까 개혁을 하겠다는 그 열망이 있는데 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뚫고 왔는데 이제 그것이 한 40년 되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뭐 우리의 번영,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산업성장은 그냥 거저먹은 것 같지만 방콕에 살아보니까 주변국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0.01%의 기적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동남아 빌런 이야기 다음에 또 경제 아이템 할 거 없으면 빌런들, 동남아 빌런들, 동남아의 부정부패, 아이고 우리 저 대통령 부인 목걸이, 동남아의 부정부패는 다음에 또 경제 아이템 없을 때 우리의 기준이 너무 느슨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그러니까요. 더 타이트하게 가야 더 되는데.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내가 태국 가서 저 같은 맨날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제가 태국 가서 몇 달 살다가 느낀 거, 한국 부자들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자,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네. 경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수진이었습니다. 자, 김 기자였습니다. 네, 김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